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CFD 등 여러 금융사고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추가 자금을 입금하라고 요청하고 고객으로서는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파산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금융사고 피해자, 소송이냐 파산이냐 그것이 고민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최근 이 CFD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런 금융사고 지금 최근에 끊이질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CFD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분들이 지금 피해 구제를 위해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 그 CFD 사태 역시 심각하지만 과거에도 이제 금융기관이 제공한 HTS에서 오류가 났다든지 전세 사기 아니면 시장에 충격이 발생해서 이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을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융사고로 손해를 입은 분들과 금융기관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와 같은 금융사고 발생 시에 재발방지 대책이 언제나 강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발방지 대책은 미래의 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손해를 회복하거나 재기를 시도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무사님, 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그냥 투자 자산이 사라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파산까지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을 이제 모두 손실을 입는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중에서도 이번 CFD처럼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자금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산이라는 절차를 좀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번 CFD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억 어치의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할 때라도 내 포지션에 따라서 실제 100억 중에서 4분의 1 정도이냐 25% 정도만 투자를 해도 똑같은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거든요. 즉 이제 통상적인 투자에 비해서 4배 정도 투자 이익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투자를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투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도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급부로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도 원금이 모두 손실한다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레버리지 효과를 얻은 만큼 그 손실액도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원금을 모두 다 청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또 전세금을 내가 일시적인 자금 운영 목적으로서 여기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전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한다면 전세 만기가 도래하면서 상황이 어렵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경매나 아니면 파산이라는 절차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내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랑 소송을 한다거나 파산을 한다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소송과 파산 중에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이 경우에 누구도 쉽게 조언을 줄 수는 없고 또 조언을 줘도 각각 이게 상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을 입었을 때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이제 승소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물론 각 사례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금융사고 발생의 경우에도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손해를 모두 다 배상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쪽에 이제 명백히 잘못한 것이 있는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라임 자산운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커다란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이제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먼저 밝힌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펀드를 운용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나는 A라는 유형으로 운영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B로 운영됐으니까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자산에 투자가 됐었어요. 그리고 판매 채널도 펀드의 운용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도 있고
아, 이거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워딩을 디테일하게 꾸며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던 피해자들은 매우 일부고요. 상당수는 이제 70에서 80%의 손해배상만 받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들을 보면 뭐 HTS에 표시된 정보가 뭐 오류가 있었음에도 투자자는 뭐 위자료만 겨우 받거나 아니면 이제 HTS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해의 약 뭐 3분의 2나 뭐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대체로는 뭐 50% 정도 배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잘 싸운 사례일 수도 있다. 금융사의 그 문제가 매우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서는 50%면 되게 성공적이고 명확한 사례를 할지라도 100%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사실 피해를 입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서로 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서로 다른 조언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피해자들로서는 어떤 조언을 신뢰를 하고 이를 따라야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떤 조언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이제 아무래도 각자 판단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네. 피해자분들은 파산 아니면 소송 외에도 이제 재산을 단순하게 제3자 명의로 옮기거나 아니면 뭐 금융기관의 채권의 소멸시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방법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만 마지막 방법들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제외를 하고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경력, 경험 등 외에도 해당 전문가가 나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인센티브 부분을 보셔야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해당 전문가의 뭐 경력이나 설명, 뭐 동일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유사한 얘기를 하는지 등을 듣고 이제 마음대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는 거니까 전문가들의 얘기했던 정보들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증권사에서 내가 뭐 업무를 했었다. 아니면 내가 뭐 감독기관에서 내가 근무한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동일한 경험이나 동일한 회사에서 있었더라도 해당 업무에 얼마만큼씩 전문성이 있는가는 또 개별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사한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실제 유사한지 아닌지 아니면 또 세부적으로는 얼만큼 다른지를 오히려 더 일반 개인분은 더 혼란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중립적으로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그걸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언을 들으시는 개별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문가가 뭐 자신의 경험에 또 지식에 기반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스타일에 따라 조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혹시 변호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금융사고로 인해서 뭐 파산과 소송 뭐 이런 것들이 고민될 때이므로 이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가령 뭐 내가 이제 어떤 뭐 전문가를 만났다. 근데 이분이 금융 관련 소송을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이다라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해서 승소와 패소를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이제 문제의 접근도 어떻게 소송을 해야 승소를 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승소 비율은 또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실력이 좋은 만큼 승소 경험이 많아서 소송을 이제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산 사건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송에서 다 패소하고서 이제 방법이 없는 그 파산을 이제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 소송해봤자 결국은 지고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용 내지 말고 먼저 그냥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뭐 이런 조언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뭐 금융사고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뭐 채무가 1억 원 정도 남았을 때 이 정도 채무에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똑같은 1억 원이더라도 소득이 높은 분은 뭐 1년이면 갚는데 소득이 낮은 분은 이거 갚으려면 이제 평생 되게 고생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무엇이 적절한지 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을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진입하지 않으면 다른 해결 방법을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우신 게 있어요. 본인은 언제나 문제 해결 방법 소송이라고 생각했고 또 파산하시는 분들은 파산이 아니면 또 생각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럼 자문을 하는 사람한테 가보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또 자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 실력은 뛰어나도 뭐 소송 자체의 실무라든지 파산 자체의 실무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송이든 파산이든 아니면 조금씩 상환하면서 그냥 뭐 지내는 것이든 간에 모두 경제적인 것이므로 이제 경제적 실질을 계산한 뒤에 또 판단을 하려면 오히려 뭐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나 뭐 이런 경제 전문가한테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문가들이 조언은 자신이 서비스하는 영역에 네. 한정될 수밖에 없다 뭐 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이거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금융사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가장 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좀 절충안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죄송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 조정 신청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이제 집행이란 것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소송과 같이 여러 번 출석을 해서 서면 공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수임료도 조금 더 소송보다 저렴하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중립적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그리고 결과를 검토를 하게 되므로 다소 내가 제출한 서면이 아쉽다 하더라도 좀 보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서면을 완벽하게 쓰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있겠지만 그것이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뭐 사실관계 조사나 아니면 법령 해석에 따라서 내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보충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첨언을 좀 드리면 파산 신청을 한다 해도 이게 재산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담당 변호사님께 제공해드리고 그분이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면책까지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고 이제 파산 절차를 함께 이제 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과 이제 파산 신청 모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뭐 둘 다 진행을 하다가 다만 속도는 좀 신경을 써서 분쟁 조정 신청이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 보고 나는 그냥 파산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이제 파산 절차를 쭉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고 나는 그냥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서 이걸 받고 그냥 요거를 남는 거는 좀 상환해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냥 상환을 해 나가시고 이제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절차 비용은 뭐 둘 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절충적인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이제 비용 대비 효익이 높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돈 되는 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들에서 실무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좀 선택해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다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